네, 인공지능 열풍 강하다 했지만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휴일로 쉬고 온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마침내 시가총액 2위 자리에 올라섰는데요. 간밤엔 다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만 잠시나마 엔비디아가 애플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치가 큰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파죽지세 엔비디아의 기세를 꺾을 장애물은 뭐가 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루 천하로 끝나긴 했지만 애플을 제치긴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엔비디아 주가는 앞으로도 더 오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루 천하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애플이 좀 부진한 상태에서 엔비디아는 판매 확대를 막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난다. 그런 점에서는 엔비디아 주가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연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 대목이겠죠. 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 특히 많이 올랐을 때 빠져나온 사람들, 이거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 여러 가지 이 분석이 난분분한 상태인데요. 이 엔비디아 주가를 둘러싸고는 현재 호재와 악재 양쪽이 지금 다 산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호재 측면에서 보면요, 인공지능을 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또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반도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반도체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매출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가격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더 팔려나가는, 아무리 비싸도 살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면에서 최근에 실제 엔비디아 반도체 그 판매단이 하나에 6천만 원, 7천만 원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미리 주문하지 않으면 주문의 확답을 받아놓지 않으면 제대로 가져갈 수도 없는 입도 선매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오늘 밤까지는 오늘 뉴욕 증시 이제 금요일 날 장이 곧 시작될 텐데요. 지금 엔비디아 주식을 사면 10대 1로 뻥튀기로 해서 늘려주잖아요.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9주를 더 준다는 얘기죠? 9주를 더 받아서 10주가 되는 것이죠.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10주가 된다. 이것은 이제 액면 분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주 초가 되면 엔비디아 주가는 $1,000대에서 $100대로 크게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 대신에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배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액면 분할 자체도 그 서민들에게 주식 매입할 기회가 확산됐다. 그런 점에서 주가 상승이 됐고요. 또 엔비디아가 대만의 컴퓨텍스에서 루빈이라는 물리학자 이름을 딴 루빈 새로운 GPU 아키텍처를 공개를 하면서 그만큼 자신감이 앞선 거 아니냐. 특히 이 루빈은 아직 지금 블랙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블랙웰이 차세대거든요. 그렇다면 루빈은 차세대. 보통 한 제너레이션을 2년 단위로 개발을 해왔던 엔비디아가 나오지도 않은 차세대까지 개발했다. 그만큼 기술에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또 특히 이렇게 서둘러 발표하는 것은요, 후발주자들의 추격. 후발주자들 지금 엔비디아 기술을 보고 간신히 이거를 따라잡았다 이러고 있는데 더 격차를 벌리겠다는. 예, 바로 그 이제 전형적인 과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해왔던 초격차 전략. 한번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우리는 더 빨리 갈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일단 호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악재는 뭘까요, 여기서? 예, 거기다가 이제 지금 대만에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 혜택 이런 것까지도 깔려 있다. 그런데 악재는 현재 후발 추격자들이
초격차 전략에 따라 무너지느냐 아니면 따라와서 엔비디아와 동격 또는 그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오느냐. 그렇게 되면 일순간 엔비디아 독점은 깨질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결국은 이 현재 지금 반 엔비디아 또는 탈 엔비디아 동맹이 많이 맺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우리가 엔비디아에 의존하지 말자. 그래서 가속기나 또는 GPU를 직접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중화되거나 뭐 기술이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된다 그러면 독점은 깨질 것이니까 인공지능의 열풍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독점이 깨지는 순간 주가도 하방 떨어질 수 압력을 있네요.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밤새 나온 악재, 사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경쟁당국,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 FTC와 미국 법무부가 서로 역할을 분담을 해서 엔비디아의 반독점을 조사하겠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는 이미 알려진 얘기였습니다만은 엔비디아마저도 독점? 자, 이건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인가요? 그 정부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처음 나온 거죠. 그동안에 엔비디아는 워낙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반도체 점유율 80% 정도 되는 것이 뭐 큰 세간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경쟁 당국 차원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이제 빠른 속도로 엔비디아가 그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독점을 계속 두면 미국 경제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것을 법무부가 조사를 한다. 이 대목은 엔비디아 또 독점의 트랩 안에 독점 규제 트랩 안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유명한 그 엑슨, 쉐브론 이런 회사들 그게 록펠러가 운영하던 거대한 석유 재벌이었는데요. 미국 역사를 통틀었어요. 지금은 물론이고 수백 년을 수천 년을 다 통틀어서 전 세계에서 록펠러만큼 한 시대에 부를 독점한 재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록펠러의 독점도 한순간에 독점 금지법에 칼을 맞고 쓰러졌더랬습니다. 석유 회사가 그래서 열 몇 개로 쪼개졌었나요, 그때? 그렇습니다. 지금 웬만한 미국에 있는 석유 회사들 그게 원래 다 록펠러 회사들이었거든요.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해서 그게 다 갈라져서 그 이후로 독점이 깨졌습니다. 실제로 미국 자본주의는 시장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그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으로 독점은 안 된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든 안 하든 이거 관계없이 한 회사가 지분이 많다. 이것만으로서 엔타이 트러스트 법이나 그 스티그 글라스 법은 그것을 반독점으로 보고 최악의 경우에 재벌 해체 또는 거대한 불과금 이런 것을 매기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드디어 엔비디아가 독점 규제의 대상이 됐다. 이것은 엔비디아로서는 두고 그 독점 조사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특히 그 중에서 또 이번에 뉴욕타임즈 보도를 보면 미국의 법무부가 쿠다를 꼭 집었습니다. 우리 쿠다라는 게 엔비디아의 GPU 반도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쿠다 자체는 공짜로 줘요. 우리도 지금 신청하면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그냥 사용만 공짜로 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 쿠다를 갖고 들어갈 수 있는 활용 가능한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GPU밖에 없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독점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10여 년 전부터 이게 바로 젠슨 황의 신의 환수였다고도 볼 수 있고 경쟁자 입장에서는 독점에 음흉한 어떤 이 비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쿠다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독점을
아주 악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바로 지켜보겠다는 게 뉴욕타임즈의 보도거든요. 그렇다면 쿠다를 만약에 그 강제로 오픈소스 공개 명령이라도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요. IT가 잘 나갈 때 마이크로소프트 정말 주가가 빠른 속도로 올랐고 지금 애플보다도 훨씬 더 빨리 뭐 뉴욕 증시의 돌풍을 몰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애플이 갖고 있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소위 윈도우 전에 애플은 프로그램에 콕콕 찍기만 하면 들어가서 모든 작업이 가능했는데 애플이 아닌 다른 그 컴퓨터는 명령어를 직접 쳐야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에 직접 뭐 DOS라든지 하나를 직접 쳤고 저희들이 사회생활 초년병 시절에는 그 코딩의 명령어 배우느라고 엄청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것까지 알아야 했던 시대가 있었군요. 그걸 모르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그 프로그램을 뺏겨가면서 윈도우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복제 논쟁이 많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의 윈도우를 깔면서 윈도우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일상화됐고 그러면서 완전 독점이 됐거든요. 이 미국 경쟁 당국에서 이것을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그 독점 문제를 제소해서 조사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상당히 휘청거렸어요. 올랐다 내렸다 변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종국에는 결국은 기업을 해체하기로 했었죠. 그런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 해체 판결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법원과 그 플리 길티 딜을 해가지고 완전 해체는 하지 않되 어떤 기능의 해체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상 분할을 하고 특히 빌 게이츠가 그때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때 이후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의 1등 자리를 뺏겼다가 이번에 인공지능과 함께 다시 지금 1등에 돌아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이 공정거래법이다. 그 공정거래법에 현재 어떤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제재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조사에 착수했다는 자체는 앞으로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기업 역사를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규제 조치인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가늠이 되네요. FTC 조치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엔비디아와 운명 공동체라고 보면 TSMC를 빼놓을 수고 말할 수가 없는데 간밤에도 그렇고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엔비디아 호재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만 증권 시장이 시가총액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커요. 이게 TSMC 때문인 거죠? TSMC가 기여한 공이 굉장히 크죠. 이 TSMC가 대만의 1등 대장주인데 우리나라 대장주 삼성전자는 7만 전자, 8만 전자에서 휘청휘청하고 있는데 TSMC는 그야말로 질풍노도와 같이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보다 더 올랐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엔비디아에 제조하는 이 GPU 반도체 거의 대부분을 TSMC가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리사수 AMD CEO도 대만에 있습니다만은 TSMC에 부탁을 했는데 TSMC가 우리 지금 스케줄이 너무 많아. 공장이 풀 가동 중이야 해서 AMD가 새로 개발한 GPU 생산 문제에 확답을 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게 다 엔비디아 물량 소화하느라고 그런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후광으로 AMD가 삼성전자하고도 한번 해볼까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그 와중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면 TSMC는 더 올라갈 수 있다. 특히 엔비디아가 여러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만 대만 컴퓨텍스 와중에 대만에 세계 최대 어마어마한 패블리스 공장을 세우겠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패블리스 공장 하나는 고용 규모가 수십 명, 많아봐야 100여 명 단위예요. 아주
그 앞선 인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수천 명을 고용한다는 것을 어마어마한 펠피스가 오고 펠피스가 오면 펠피스가 설계한 것은 어딘가에서 생산해야 만들어야 되죠. 되는데 네. 그게 바로 대만의 TSMC나 UMC 같은 데가 설계한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 인공지능 시대에 잘 못 나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HBM을 하지 않은 뭐 공장을 연구소를 해체한 그런 어떤 닥플레이를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팹리스가 별로 없어요. 반도체 설계하는 곳이 별로 없는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또 대만에 설립한다. 그 얘기는 대만의 TSMC, UMC 등 이 시스템 반도체가 수요 폭발하고 있고 더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어떤 조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오르지 않았느냐. 또 대만에서는 지금 TSMC가 그 리더십이 바뀌었어요. 아, 회장이 참 바뀌셨죠, 최근에? 그렇습니다. 그 대목도 자 웨이저자라는 분이 들어왔는데 대만의 TSMC 뭐 조국을 지키는 수호 산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모리스 챙이라는 짱중 머우가 하다가 2세대를 거쳐서 이번에 이제 3세대까지 오는데 자, 이분은 대만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간 예일대 박사거든요. 역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근무를 하다가 98년에 TSMC에 입사했고 2020년에 블룸버그 올해의 인물까지 올랐던 분인데 이분이 시스템 반도체 쪽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라는 웨이저자 기대 효과도 같이 가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TSMC 창업주 모리스 창이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CEO다 이렇게 극찬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웨이저자 어떤 경영 실력을 보여줄지 이 부분 기대를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소식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요. 다음은 국내로 돌아와서 다음 아이템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 산유국 반열에 오를 수 있을지 연일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호주의 한 에너지 기업이 동해석유를 15년간 탐사했지만 미래가 없다는 이유로 이미 지난해 손을 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유가 대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실제 시추로 드러날 때까지 진실 공방이 상당히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사님, 액트지오에 같은 경우에는 동해 유전 가능성을 점쳤는데 이미 이제 탐사에 가까웠던 기업은 호주 에너지 기업은 없다 결론을 냈어요. 뭐 회사마다 결론이 좀 다를 수 연구 있습니까? 방법이 다르고 또 노하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결론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호주 우드사이드라는 회사는 국제 해양 석유 탐사하는데 워낙 큰 회사란 말이죠. 세계 메이저 최정상급이고 규모로 보면 지금 이 액트지오의 한 100배 아니 1000배? 액트지오는 그냥 가정에서 하는 조그마한 두뇌들의 집단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해서 우드사이드는 실체가 아주 두드러진 큰 회사라고요. 호주 제1위의 에너지 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회사도 분기에 한 번씩 그 사업 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2023년 반기 보고서, 그러니까 반기가 지나가서 낸 보고서에 아주 명시를 했는데요. 우드사이드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더 이상 장래성이 없는 그런 그 석유 탐사 예정 지역을 사실상 손을 떼고 철수했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들었는데 그중에 한국의 8광구와 6-1광구, 이 8광구가 바로 지금 영일만 지역이에요. 그리고 6-1도 영일만 지역의 바로 남쪽에 붙은 지역이기 때문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유망한 회사가 석유 가능성이 없다.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또 그냥 단순히 조사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상당 기간 한국의 석유공사와 같이 조사를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합작 법인까지 세워서 50%의 지분까지 여기는 돈이 많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분 운영권이 앞으로도 5년 이상의 상당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 경제적 이득을 다 포기하고 우리 갈래 하고 가버렸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드사이드가 무슨 정치적인 쇼를 했다기보다 적어도 우드사이드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자기들 조사 결과는 동해가 한국 동해 이제 별 가능성 없어라고 판단한 거 아니냐. 물론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 해명 자료를 하면서 우드사이드는 그 기존 추진 사업에 대한 자기들 내부 사정으로 전반적 재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탐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것을 판별할 입장에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아주 정밀 조사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드사이드의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그 작년에 우드사이드가 철수할 때 우리 산업부는 발표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뒤늦게 우드사이드의 발표로 이제 뒤늦게 알려진 것이고 2023년에 우드사이드가 희망이 없다라고 철수해 버리니까 그제서야 이 지오 그러니까 액트지오에게 조사해 달라고 했거든요. 뭐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드사이드 쪽에서 아니 액트지오 쪽에서 액트에서 그 기자회견을 하니까 이 대목이 오늘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뭐 실제로 돈이 되는 지역이다 하면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 재pon과 별개로 우드사이드도 계속 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소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10시에 액트지오의 박사가 직접적으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 내용 들어보시고 또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고요.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